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상표법을 가르치는 한경훈 변리사라고 하고요. 되게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시는데 그 현장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네,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 11월 이제 첫째 주가 됐는데요. 이 시기부터 좀 제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네, 공부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신 것 자체로 네, 일단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은 제가 좀 OT 겸 공부 방법론들을 좀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자, 저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네, 올해부터 이제 윌비스에서 상표법 전임 강사로 네,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55회로 합격을 했습니다. 수험 기간은 3년 정도 걸려서 네, 소위 3시 합격을 했고요. 네, 대생 시리즈 여러 책들이 있죠. 네, 그 시리즈의 저자입니다. 55회 시험은 제가 그 과정에 제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좀 뒤에 얘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53회, 54회, 55회 이렇게 3번의 시험을 쳐서 네, 합격을 했고요. 사실 이때까지는 페논페가 아니고 네, 선택 과목도 점수 산정이 반영이 되던 네, 해이기 때문에 점수 산정이 조금 다른데 제가 53회는 총점 0.7점으로 불합격을 했었고요. 54회는 0.08점으로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55회는 뭐 등수는 모르겠지만 조금 고득점인 편으로 네,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총점, 그러니까 4과목이니까 총점이 이제 3점 정도 차이였고요. 0.08점은 0.3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교수님이 3점이네요. 한 교수님이 3점, 그리고 이거 한 교수님이 1점. 네, 이렇게 점수를 덜 주셔서 불합격을 했던 거죠. 제가 이 점수를 그 당시에는 이 동차 기간에는 사실 잘 실감을 못했었고 이제 기득 기간에 이 점수로 불합격을 했을 때 불합격자 중에 이제 1등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점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 3시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공부 방법에 변화를 줬었습니다. 공부 방법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서 뭐 다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공부 방법이 이 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해서 저는 적어도 한 절반 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채워 넣는지의 어떤 방식의 문제인 거죠. 어떤 방식으로 머릿속에 이 지식들을 채워 넣는지에 따라서 이 지식을 꺼내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면에서의 방법론도 있습니다. 이 생활까지도 공부의 일종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방식과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관한 방식 이 두 가지를 좀 뒤쪽 파트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저도 수험 기간을 3년 겪으면서 그리고 강의를 5년, 6년 해오면서 제가 좀 느꼈던 많은 이제 얘기 들려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보고 들었던 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고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기본 강의는 이론 조문 판례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뭐 특법 판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심사 기준 아주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학설 내용들 중에서는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요약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요 쟁점들, 쟁점들을 표현하는 뭐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책 구성 자체를 쟁점별로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점 기본서는 기본적으로는 조문의 순서를 따르면서 그 조문 순서 중에서 논리적 전개에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약간의 편집이 가미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씩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10회차로 알고 계시죠? 4시간 당연히 스트레이트로 하는 거 아니고 50분 하고 10분 쉬는 거를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삼는데 사실 단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번 목표로 해보겠고요. 자, 2차용 이론을 정리합니다. 네, 뭐 당연히 뭐 1차 강의와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기도 하지만 2차에서는 서술형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풀어내기 필요한 최소 범위를 일단 다루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뎁스를 좀 더 넓히는 방식으로 설명을 진행하고요. 자, 이 내용을 다룰 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 이전에는 논리적 이해를 먼저 선행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를 제가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지 그 논리적인 이해 과정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 그거를 이렇게 납득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쟁점에 대한 트리거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판부터 좀 새롭게 좀 추가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아직 모르겠어서 피드백을 좀 받아봐야 알겠지만 문제를 푸실 때는 적어도 이 트리거라는 개념을 생각보다 많이 이미 활용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읽으실 때 내가 어떤 사실관계를 봤어요. 이 사실관계 문장 그대로가 어떤 문제의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중에서도 특정한 사실관계가 결국에 트리거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뒤에서도 하나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5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5년, 10년 이상 장기간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주어져 있으면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조문들이 떠오르죠. 그 조문과 또 결부되어 있는 어떤 판례들이 떠오르시죠. 그런 것들, 어떤 생각을 촉발시키는 재료가 되는 게 트리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판례들 중에서 특히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트리거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서이지만 요약서 또는 약간 응용서 뭐 그런 개념으로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개정법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올해도 작년 사실 60회 시험도 그랬지만 61회 시험도 중요 개정이 반영된 시험이 됐습니다. 사실 이 5월 1일 시행 개정법은 제가 이 책 원고를 넘길 그 순간까지는 입법 예고 상태였어요. 정확히는 정부 이송 상태였고 아직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고 그저께 정도 이번 주 수요일에 공포가 돼서 시행일이 잡혔어요. 내년 5월 1일입니다. 자, 여기는 되게 많은 개정법들이 있는데 이따 그 머릿말 부분에 넣어놔서 한번 이제 보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상표 공존 동의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 제도.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양상표가 공존하는 것을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면 그 양상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적용되냐면은 선출원주의의 예외로서 적용됩니다. 34조 1항 7호, 35조 두 조문 잘 알고 계시듯이 공익적 취지와 사익적 취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조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선행 관리자가 동의하면 공존 가능하다예요. 공존 동의서라는 것을 제출함으로써 공존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제도를 꽤나 많이 시행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익적 취지를 좀 더 우선시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미뤄왔던 건데요. 이게 좀 합의에 이르러서 합의점을 찾아서 개정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당연히 가장 따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개정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이따 머릿말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카방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이론 강의는 묶어서 카톡방 운영을 하고요. 그 카톡방 안에서 자유롭게 당연히 질문 다 가능하시고 이 카톡방에서 질문을 하기에 뭔가 좀 개인적인 내용이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첨부 자료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은 메일로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훈이 트레이드고요. gmail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로 필요한 경우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정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뭔가 막 필기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제가 이 공부 방법론 관련 1시간 정도 이제 분량의 이 OT를 좀 준비하면서 저의 나름의 지난 강의 그 생활들을 좀 복기를 저도 해봤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했었는지 또는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이러는 걸 좀 되새겼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조문 박스가 이제 포인트별로 제 그 대승점의 경우에는 챕터를 구분하는 기준이 총 9개의 큰 챕터 점이라고 하는 표시로 구분이 되고 그 안에 이제 포인트 01부터 80까지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앞에 이렇게 조문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문 박스를 없애려고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피드백을 이게 있는 게 훨씬 더 공부하기 좋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이거는 분량을 좀 포기해서라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2차 기본서니까 어차피 조문은 다 있는 건데 오픈북인데 이게 왜 굳이 필요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는 사실 되게 편집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정확히 이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각색된 문장이 머릿속에 있죠. 그럼 그 문장이 내가 그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답안지에 쓸 때도 그 문장을 가지고 쓰고 그 다시 피드백을 해도 또 그 문장에서 수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원본 데이터가 없고 계속 수정된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를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 주술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기 주체가 이런 거였구나. 여기에 요건이 들어가 있었구나. 판례가 말한 게 아니라 조문 자체 요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하시기에 좀 괜찮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론의 베이스먼트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는 조문과 사실관계의 커넥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좀 괜히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판례도 그냥 사실 조문이랑 마찬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냥 법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있고 끝에 무문 사건 되어 있고요. 무문 사건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리가 아니고 그 해당 판례에서만 사용 가능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리와 법리 아닌 것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판례들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판결문을 읽으실 때 뒤에 사건 번호가 적혀 있으면은 그건 무조건 법리예요. 자, 그리고 문장에서 뭐뭐뭐 적어 놓고 다음 단락에 위 법리와 사실에 기초하여 이렇게 시작하면은 위 법리라고 했으니까 위에 부분은 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판결문을 혼자 읽으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기본서에는 참고 표시 없으면 법리, 있으면 법리 아님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으니까요. 그거 기준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법리라는 걸 왜 구분해야 되냐? 법리는 어떤 특정 사건에서 출발하는 건 맞아요. 특정 사건. 그럼 그 특정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가 있겠죠. 근데 판례가 어떤 문장을 법리라고 해서 선언을 하는 순간 이 특정 사건에서 출발한 내용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의미를 갖죠? 문제를 풀 때 의미를 갖겠죠. 문제를 풀 때 내가 공부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그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러이러했는데 그 중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얘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내가 아는 그 판례 쓸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판단을 해야 되죠. 그 판단을 할 때 내가 공부했던 법리가 언제 쓰일 수 있는지에 관한 요건, 이 법리가 쓰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안다면은 이 중에서 이게 이걸로 바뀌어도 요건 충족하네. 어차피 이것도 크게 봤을 때는 이거랑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니까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판례를 여기다 적용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리의 지위를 갖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하나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인데, 그 판단 기준은 효용은 사실관계 일부가 바뀌었더라도 마찬가지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그 법리를 적용해서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쟁점 박스인데요. 이거는 지난 판에 비해서 몇 가지를 좀 뺐습니다. 네, 그 분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몇 개를 포기를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제가 자료로는 다 넣어놨으니까 네, 이따 같이 뭐 보실 때 이거 책에는 없는데 여기 있네 하는 것들은 네, 분량 때문에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앞에 어차피 설명을 다 드리는데 한 번 더 요약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 쟁점이 이런 게 포인트였구나 라는 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서 네, 넣어놓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교재에서 개정법 관련된 내용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내년 3월 15일 시행 개정법이 있고요. 그리고 5월 1일 시행 개정법이 있습니다. 3월 15일 시행 개정법은 직권보정, 심사관의 직권보정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자, 심판장에게도 직권보정 동일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3월 15일 시행 개정법 한 가지 내용이어서 이거는 그냥 심사에서의 과정이랑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들어왔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내용이랑 같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상표 공존 동의 제도 신설 이렇게 되어 있죠. 34조 1항 7호와 35조 두 가지에 대해서 공존 동의 제도 들어왔고요. 연구가 그래도 꽤 많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입법에 대한 준비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꽤나 많은 문헌들이 생성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아직 분쟁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판례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조금 그 케이스가 쌓여야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개정법이고 조문에 명확히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만들면 아주 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출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중요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책에도 그래서 별표 2개로 넣어놨고요. 자, 첫 번째 부분 보시면은 33조 2항의 적용 범위 확장되어 있는데, 자, 33조 2항은 원래 33조 1항 3호 내지 6호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거 7호로 바꿨습니다. 이제 7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표현, 판례 쓰실 필요 없고 조문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이거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은 33조 1항 7호는 사식치가 아니라 그냥 본질적 식별력 취득 아니냐. 그 본질적 식별력이 그냥 있는 경우, 있는 걸로 봐서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 문장의 구조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33조 2항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입법론으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7호까지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34조 2항 규정 명확화는 판단 시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판단 시점. 이 공부를 되게 제대로 하시다 보면은 조문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아는 내용인데 막 이상하게 보일 때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었어요. 조문을 계속 읽어보면은 아니 타인도 그러면은 출원시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입법자들도 그거를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규정을 한 거죠. 처음부터. 전면 개정을 할 때 그렇게 문장을 짜면 안 됐었는데 잘못한 걸 이제 인정하고 판단 시점 좀 문제 있다. 제대로 바꾸자.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표현 방식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원의 분할에 대해서 원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출원시 특례 주장을 하면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그 우선권 주장 등의 효력을 간주해주는 규정이 작년에 입법이 되었죠. 그게
변경에 대해서는 입법이 안 돼서 입법 불비로 여겨졌었는데 올해 개정해서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들어와서 이건 그냥 복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심사관의 직권보장 원래 있던 제도인데 적용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어느 경우에 이제 효력이 없는지에 대한 규정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존속기간 갱신 후 신청 주체적 요건. 자, 이거는 상표권자가 할 수 있다라는 명문이 들어왔어요. 상표권자. 이것도 그냥 명확하게 해주는 개정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 입법 불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소멸 근거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동의, 상표 공존 동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취소 사유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책의 목차를 바꿔야 되는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아직 이 취소 심판이 관련된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얘는 공존 동의제도 관련해서 그 파트에다가 직접 넣어놨어요. 34조랑 7호랑 35조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균형을 위한 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수요자는 여전히 출처 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느 정도는 책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록 이후라 하더라도 출처 혼동 품질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자, 이렇게 119조 1항 5호의 2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5호의 2이기 때문에 5호랑 조문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국제 출원 관련해서도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대체 요건이 완화됐어요. 이거는 되게 저는 되게 큰 변화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국제 규칙이 바뀌면서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요건 중에서 상품 포함 요건이 삭제됐어요. 자, 기초 출원에 상품 A가 있고 국제 출원에 A, B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이 요건 없이 여기가 A, B, C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중복되는 범위에서 대체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 효과를 부여해 주겠다. 이게 이 개정법의 요지입니다. 네, 국제 출원이 지금 안 나온 지가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힘입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좀 잘 봐주셔야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도 조금 힘줘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제상표 등록 출원 기초상표권의 분할 허용합니다. 원래 출원의 분할, 상표권 분할 허용 안 됐었죠? 그거 허용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국제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등록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해서는 원래 국제사목을 반드시 경유해라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네, 거절 이유 통지는 경유해라라는 규정이 있었죠. 네, 등록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는데 그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큰 거는 공존 동의제도고요. 그 외에 몇 가지 33조 2항의 개정 또는 34조 2항의 타인 여부에 대한 명확화 몇 가지들 있죠. 네, 그런 내용들 위주로 결론만 잘 암기를 해주셔도 문제가 없고요. 공존 동의제도만 특별 취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호 설명 부분을 좀 드리자면 자, 포인트별 조문 박스 아까 같이 보신 내용이고 모든 문장 앞에 라벨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라벨 부분에 저 이번에 형광펜을 좀 쳐봤습니다. 이것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 형광펜을 치는 순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문장에 이걸 치는 게 맞냐 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순정 상태에서 형광펜 없는 상태에서 형광펜을 이걸 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민폐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넣어놓으니까 예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눈에 더 잘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순정 상태로 봐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네, 이 상태로 그냥 형광펜 안 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형광펜을 꼭 써야겠다 싶으시면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긴 했는데
노랑 형광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보라 형광이나 핑크, 네,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았습니다. 위에 이렇게 덮어지면서 색이 약간 바뀌긴 하는데, 네, 형광이 처지거든요. 이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압축적 사고를 위한 겁니다. 압축적 사고. 판례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두 문자로도 외우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외우는 거는 뭐 전압 판례나 정말 중요 몇 개 판례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내 머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 판례의 길이, 그러니까 긴 판례 원문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일단 몇 개의 판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판례들이 언제 내가 튀어나올 수 있는 라벨이 달려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방식. 이 라벨을 가지고 머리에 저장하는 거를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에는 볼드 쳐놨고요. 간접사실에는 밑줄 플러스 볼드 쳐놨습니다. 간접사실은 사안포섭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 판례마다 트리거 정리.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쟁점 추출의 기준이 되는 트리거 여기 이렇게 살짝 박스 쳐져 있고요. 최근 기출을 좀 넣어놨는데 여기 55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7회부터 60회까지 넣어놨습니다. 4개년 넣어놨고요. 그 이전 내용도 물론 넣을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최근 기출의 경향만 보기 위한 부분이어서 진짜 풀 기출은 아무래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낫겠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59회 문제 2번에서 데이터 팩토리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12점 분량에서 사례형 문제로 나왔어요. 그럼 데이터 팩토리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사례형 문제이고 그 중간에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판례만 적어주면 충분했던 문제였고요. 따라서 그 개념 전체에다가 59회 2번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거를 그 해당 판례 부분 옆에다가 표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출제가 어느 범위까지 됐는지도 좀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 문제 이렇게 나왔구나, 최근에 여기에 좀 기출이 쏠려 있었구나,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라인 표시되어 있는 거는 판례집과의 연계 내용이고요. 이제 다다음 주쯤 출간 예정인 3판 기준으로 번호가 잡혀 있습니다. 별표는 별표 2개와 1개가 있습니다. 별표가 없는 거는 그냥 안 보셔도 사실 무방할 수도 있는데 회독을 하시면서 한 3회독당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별표 하나 또는 2개는 당연히 다 봐주셔야 되는데 별표 하나는 기억만 하셔도 돼요. 기억. 이 문장이 어떻게 나왔지에 대한 히스토리나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그냥 그렇군, 이 판례의 라벨은 이거고 이 판례에서 키워드는 이거군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별표 2개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키워드 암기에다가 법리 이해까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2개인 애들은 문제로 나왔을 때 당연히 응용이 될 거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보셔야 돼요. 응용이 된다. 자, 어느 부분에서 응용이냐면 얘는 지금 법리잖아요. 법리.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실관계에서 이 법리가 최초로 설치되긴 했지만 얘가 문제로 나올 때는 다른 사실관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제를 푸는 과정은 어떻죠? 사실관계를 보고 법리를 떠올리죠. 그럼 나는 분명히 이 판례를 얘를 통해서 외웠어요. 얘를 통해서. 이런 사실관계가 나오면 나 이 법리 써야지.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사실관계 좀 변형돼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보면서 얘는 창작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출제 의도를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게 너무 다르면 출제를 잘못한 거죠. 근데 너무 다르지 않고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얘를 살짝 바꿔냈다? 그럼 그냥 이건 출제자분이 A 사실관계를 묻느냐고 했는데 시험이니까 그냥 조금 바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바꿨어를 서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 이거 이렇게 적혀있지만 이거 A인 거 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A 그거 그 법리 적고 A와 다른 부분 사안포섭 해주면서 결론 내리는 이런 과정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별표 2개인 애들은 이 법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다른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도 동일하게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응용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강의 교재 자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에 자, 시험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4가지 주제로 생각을 해봤어요. 상표법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2번째, 회독을 어떻게 늘릴 수 있냐? 3번째, 공부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냐? 4번째, 외로움을 달래는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공부량의 부족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정한 현실이에요. 작년까지는 정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상표를 공부할 때 그 순서. 일단 민소를 하루에 한 50%, 많으면 많이 하시는 분은 70%도 하시더라고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좀 불편한 특허를 하고 조금 남는 시간에 이제 상표를 합니다. 1시간 정도, 2시간, 많아야 2시간. 저는 그 이상 상표 공부를 하시는 분을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정말 내가 상표 강사를 하겠다, 아예 마음을 굳게 먹고 서브노트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 이상 상표는 항상 후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3법인데, 3법이 둘 다 100점, 100점, 100점인데 가장 공부량이 적어요. 근데 시험을 막상 치고 나면은 가장 화가 나요. 왜 상표 나 잘 썼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오지? 그 공부량이 당연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이 과목을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이 그에 비례하든 로그 함수든 질소 함수든 어느 쪽이든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공부량이 계속 부족한 이유는 다른 게 더 할 게 많아서도 맞죠. 그래서 이 상표법이 공부량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쩔 수 없이 효율을 계속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량을 갑자기 하루에 난 3시간, 4시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민소 특허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을 같이 고민을 해 나가실 거고, 이 교재에서 제가 수험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입량은 똑같지만 그래도 이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좀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60점대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10명이 나왔죠. 저도 좀 놀랐어요. 이 통계표를 보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민소 1등이랑 상표 1등이 10점이 차이가 안 나요. 올해 70점 민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소 70에 이미 꽤 많이 익숙해지셨지만 사실 그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민소도 원래 70점을 주는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점이 70점이다 법과목은 그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에 유난히 70점 중후반 점수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어떻게 보면은 몇 년 뒤로 회귀한 느낌이에요. 근데 회귀를 하면서 나머지 점수가 상표로 좀 분배된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상표도 단순히 그냥 효율적으로 적당히 방어하는 수준으로만 하기에는 비중이 살짝 커진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게 올해만에 좀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방법은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늘려주시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만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공부 계획을 한번 좀 수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30분은 무조건 책 읽는 시간이어야 돼요. 책 읽는 시간. 자, 어차피 전범위에 대해서 완벽한 내용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 해야 되는 걸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그 잘 해야 되는 내용조차 그냥 GS 문제 풀고 답 체크하고 암기하는 걸로만 정리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쉽게 볼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소화는 해주셔야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응용을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실체법적 특성이에요. 방금 가장 좀 냉정한 말을 먼저 드렸고, 물론 그것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잘 해주셨지만, 또 효율적으로 잘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이유는 민소는 절차법이고 특허는 실체 절차법이지만 실체법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기에는 기술에 대한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따른 형평이죠. 어떻게 보면 이 형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실관계를 추상화시켜서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물론 그 용어가 판례 실제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큰 해석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다듬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상화시켜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막 포섭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할 게 좀 적어요. 판단을 할 게. 자, 그래서 이 특허도 사실상 절차법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특허 강사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비하면, 적어도 특허에 비해서 민소에 비해서 상표는 좀 더 실체법적 특성이 강하다. 자, 문제에서 당사자 간의 일정 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계약 관계, 지속적 거래 관계, 무슨 신의 관계 뭐가 나왔어요. 20호, 21호의 조문들이 떠오르신다는 거죠. 일정 관계 나오면 무조건 20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21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2호 후단에 12호 후단에 소다 판례가 떠오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대 다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사실관계 500억 매출 10년 연속 사용이 나와요. 이거 보시자마자 내가 최근에 만약에 주지저명을 좀 그래도 제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지저명이 떠오르시겠죠. 근데 이것만 떠오르고 이거 풀배점이네 쓰고 달리는 순간 논점 누락 엄청 크게 될 수 있죠. 33조 이항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조문 수준에서 서로 다 있는, 얘는 둘 다 등록 요건이잖아요. 이 등록 요건처럼 이렇게 다 있는 애들끼리 2개, 3개 나오는 건 그래도 좀 찾기가 쉬워요. 근데 상표법 전 범위에 걸쳐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얘는. 심지어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침해에서 이게 사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이 된다. 이거를 생각해 내려면은 그냥 전범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매출액 얼마, 연속 사용 나면 나 무조건 이거 적어야지, 이렇게 해서 얘를 논점 세트를 미리 내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 그럼 그 현장에서 다 떠올릴 수 있느냐? 물론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기도 하고요, 양이.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공부량을 압도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30분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30분 늘려가지고 이걸 외우는 데 써야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쓰기에는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트리거라는 개념을 책에다 담은 거고, 이 트리거를 가지고 1차적으로 좀 초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할 때 나는 얘를 언제 써야 되지? 언제 내가 어느 사실관계에서 내가 이걸 쓸 마음을 먹어야 되지? 이거를 스스로 좀 피드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해보시다 보면은 그때 이제 좀 몇 가지가 엮여요. 아, 이거 결국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 그럼 이제 인식도라는 개념이나 사시치라고 하는 개념이나 결국에는 수요자의 인식에서 다뤄지는 문제네? 이거 같이 엮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문제 푸시다가 어느 순간에 사시치를 쓰다가 아, 인식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판단해 보니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강약 조절하면서 아, 이것도 같이 적어줘야겠다. 이런 판단들이 점점 늘어나실 거예요. 자, 이런 어쨌든 실체법적 특성 때문에 1대 다의 관계로 인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어떤 내용이 목차 구성에 바로 연결되지 않고 목차를 여러 개 일단 뽑아야 되고 그 안에서 강약 조절까지 해야 되는 목차를 잡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가 다른 법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답을 내는 방식에서의 차이인데 앞에 보신 실체법적 특성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표는 단순히 내가 이 학설 판례 검토를 알아 라고 해서 설명만 하고 끝내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등록 가능하냐 물어봤어요. 그럼 등록 가능하냐는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가능하다 아니다가 사실관계를 떠나서 항상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민소특허에서의 나오는 논의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뭐뭐가 가능하냐 물었을 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자체의 논의가 있어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근데 가능, 불가능이 상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기본적으로 의존하냐면은 사실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체법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등록 가부를 답을 내리려면 답을 내려야 되잖아요. 물어봤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시작점은 사실관계가 돼요. 그럼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냥 바로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법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가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것이 법리가 되고요. 그럼 내가 이 법리를 뭘 가지고 올지를 머릿속에서 내가 골라와야 돼요. 그럼 골라오는 거는 뭘 가지고 하죠? 사실관계를 보고 트리거로서 뽑아내서 그에 대응되는 법리를 선별하고 그 법리의 라벨을 떠올려서 그 라벨을 목차화시키고 그 법리에 대응되는 키워드와 주문자를 가지고 내용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연결시켰던 이 사실관계 간접사실들을 대응관계를 생각하면서 사안포섭해서 최종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진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판사님들도 이걸 하루가 뭐예요? 저희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읽고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내려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작업입니다. 실체 판단을 현장에서 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은 이유가 문제는 어차피 어디선가 본 곳에서 나옵니다. 어디선가 본 곳은 거의 대부분 판례 사실관계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창작 사실관계인데 이 창작 사실관계는 그냥 사실 조문 요건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사실심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심리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꽤나 익숙한 그 문장들을 봤을 때 그 문장에서 트리거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아, 이거 이 판례 타겟했구나, 이 조문 물어보고 있구나, 이 절차를 다루는 거구나를 판단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민소특허랑 비슷해져요. 이 상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로부터 이 프리즘에 해당하는 법리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단계예요, 이 단계.
이 단계를 못 하시면 기본서를 아무리 많이 읽고 암기 아무리 많이 하셔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요. 자, 묻는 방식은 등록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지만 결국에는 이 판단이 내려지려면 사실관계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 둘 간의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119조 1항 3호에서 가장 유명한 컨티넨탈 판례입니다. 법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법리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119조 1항 3호의 취지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자,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등록상표라고 하는 조문의 하나의 요건에 대해서 범위를 설명해줘요. 첫 번째 119조 1항 3호의 취지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자, 그럼 119조 1항 3호의 의에서 얘는 플러스 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등록상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등록상표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히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실관계 나와요. 영문자와 한글 음역의 결합. 자, 이 경우에도 이 등록상표의 범위에 속하냐? 자,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조문 수준에서의 판단 기준이고 요건 수준에서의 판단 기준이고 전제 사실 수준에서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근데 포함 관계가 명확히 보이시죠? 더 큰 것에서 중간, 더 작은 순서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함수 관계로 표현을 하면은 얘를 fx, 얘를 gx, hx라고 했을 때 최종적인 아웃풋은 합성함수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로 나올 때 그럼 이 x 값으로 뭐가 들어가냐? 자, 여기에 바로 사실관계가 들어갑니다. 자, 사실관계로부터 출발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논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보니까 영문자랑 한글 음역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얘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네? 근데 G 보니까 119조 1항 3호는 33조 2항과는 달리 등록상표 물리적 동일이 아니고 사통동이면 충분하다고 하네? 그럼 얘는 등록상표 그 자체랑 같은 거네? 등록상표 그 자체를 썼으면 취소를 안 시키네? 결론 그래서 취소 안 된다. 기각. 이게 답이 나오는 거야. X값이 사실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내가 어떤 답안지를 쓰고 있다? 문제를 안 풀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를 풀어야만 해요. 근데 그 풀려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실제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자, 민소특허는 어디서 논의가 나오죠? 이거를 살짝 생략하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관계를 주면서 결론이 정해져 있는 얘를 풍부하게 적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논의가 있다. 이런 논의를 나는 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상표는 이런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판례 뭐뭐 있는지가 핵심이고 조문 뭐뭐 있는지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넣고 답을 내야 돼요. 이것까지 하셔야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고 실체법은 어쩔 수 없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상표법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되고 그럼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이론 정리 필요하죠. 이런 이론들이 있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관계 이런 걸 베이스로 얘를 이렇게 넣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가 등록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취소되냐? 안 되냐?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 위한
중간 풀이 과정을 전부 다 적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시험의 경향성 변화인데요. 57회까지는 비교적, 물론 중간중간에 좀 뜬금없는 문제들이 가끔 있긴 했습니다. 비교적 대법원 판례에 기반으로 한 판례형 문제, 일반 사례형 문제, 약술형 문제 나오더라도 조문형 약술형 문제가 중심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58회 2번 문제에 주지상표, 저명상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거는 특정 조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표법 전반에 걸쳐 주지가 뭔지, 저명이 뭔지에 대해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본 원리 수준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특이했죠. 59회 문제 3번에 판례형 문제, 보톡스 판례를 베이스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명칭화. 네, 그 보통 명칭화도 사실 기본 원리 수준의 약술형 문제를 낸 게 맞아요. 근데 얘의 발단은 판례예요. 근데 그 판례가 하필 특법 판례라는 게 좀 문제였죠. 물론 얘도 상고하긴 했습니다. 상고에서는 특별한 판단이 없었고 결국에는 그 특법에서 나온 판단이 거의 그대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법 판례로 사실 보는 게 더 맞는데 얘가 나왔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런 것까지 낸다고? 라는 생각이 사실 좀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59회 1번에 독점 통상 사용권 그리고 사용료 반환, 미지급, 사용료, 지급 의무 있는지 이 특허 판례가 나왔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허에서 논의가 좀 더 많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법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그냥 나오기도 하는구나. 네, 이것도 되게 이례적이었고요. 그리고 60회 문제 4번에 상표 바꿔치기. 이거는 좀 저도 당황하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는구나. 물론 이거를 일반 법리로 해결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개념 자체를 적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인상 면에서 유리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거는 뭐 상표법의 범위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논의 자체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논의가 있다고 하기에는 명확히 어떤 학자분이 주장을 하시거나 하는 내용이 없고 그냥 대부분의 이제 교과서나 자료에서 다루는 거는 그냥 일본 판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일본 판례를 다루는 것도 일본 판례 원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일본에 이런 판례가 있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냈다라는 게 전 좀 놀랍긴 했는데 어쨌든 얘가 시사하는 바는 최근에 특이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이런 것도 낼 수 있다는 걸 계속 데이터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생각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걸 그럼 알아야 하느냐? 저걸 모르면 충분한 점수를 받기 어렵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심지어 민소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부 범위가 그러니까 총 분량이 100이 있을 때 진짜 시험에 유의미하게 나오는 범위는 정해져 있죠. 이 범위를 벗어난 내용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럼 이 내용들까지 완벽해야 고득점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정말 잘 푸시면 10등 안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 과목 10등 안에 드실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제가 민소에서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55회 합격하던 해 문제 4번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소전 화해였고요. 심지어 재소전 화해가 중복해서 있는 경우에 문제였습니다. 판례가 존재해요. 판례가 존재하고 통합에는 당연히 이 판례가 실려 있었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소전 화해는 어쨌든 기판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기판력이 2개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이 문제 4번에서도 꽤나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3등을 했는데 69.66을 받았는데 위에 이제 70점 한 분 계셨고 70.33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3등을 했는데
1, 2, 3번 당연히 높게 나왔죠. 근데 1, 2, 3번이 뭐 중에 하나가 압도적으로 고득점을 해서 이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사실 다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1, 2, 3, 4번이 다 비슷한 점수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건 저걸 안다고 해서 그 아는 수준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기말령 내용만큼 이걸 잘 알 수 있을까요? 답안지의 퀄리티가 그렇게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이건 그냥 어디서 봤던 수준인 거예요. 그 판례가 있구나 수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판례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과 이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 법리로서 문제를 푸는 것의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제 경향이 바뀌어 간다고 해서 또 무조건 이런 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더 나아가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득점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그런 과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거에 준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그냥 흘끔 보시는 정도는 괜찮아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있네. 근데 저는 사실 제 책에는 그런 것들조차도 되게 좀 많이 줄여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표가 없으면 일단 좀 뭐 얘는 뭐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뭔가 눈에 걸리시는 게 있으면은 한 번씩은 눈에 찍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시험에 큰 영향을 받을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회독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회독 순환 주기를 정하셔야 돼요. 순환 주기는 결국엔 한 교재를 1회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를 이제 역수를 취한 거죠. 저는 그 두 가지 버전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민특상을 모두 다 2주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7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보통 6일 정도? 좀 슬럼프 한 번씩 겪으시면 많으로 5일? 그럼 이제 대충 한 10일 정도가 확보가 되거든요. 2주 단위로 하시면 한 달에 2회독씩 그냥 꾸준히 쌓아 나가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심플합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보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 특정 과목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통합으로 암기노트 말고 통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통합은 2주 안에 사실 힘들어요. 저도 2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3주를 잡고 대신 특상을 1주 단위로 하는 방법. 네, 특상까지 3주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늘어지는 감이 있어요. 아니면은 1.5주.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회독 주제를 정한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회독, 이번에 뭐 세 번째 회독이다, 뭐 5번째 회독이다 했을 때 매 회독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 회독은 좀 이 주기 안에 그냥 무조건 양을 맞춰서 그냥 읽겠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게 베이직. 근데 어떨 때는 좀 빠르게 시간이 약간 2주는 없고 한 10일 정도 남았어요. 아니면 한 뭐 8일 남았어요. 근데 뭔가 그래도 이 과목을 한번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목이랑 라벨만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평소에 GS를 푸시면서 아니면 그냥 공부하시면서 이거 좀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 내가 충분히 얘를 이해를 못한 것 같은 내용들만 체크해 놓은 것만 모아서 읽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점 교재처럼 별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만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려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추려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읽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회독을 하시면 그 회독의 효율이 좀 더 올라가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피드백은 낯설게 본다라는 개념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돼요. 이 낯설게 보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마치 후각이 처음에는 되게 강한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이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그 냄새를 강하게 느끼지만, 시간이 좀만 지나면은 후각은 바로 적응하고 그 냄새가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 뇌도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읽으면은 내 뇌는 이미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개념이 별로 새롭지 않고 별로 자극이 안 돼요. 눈은 읽고 있는데 뇌는 이제 그냥 나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뇌가 이 약간 오만해져 있는 이 뇌를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그게 낯설게 보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을 줘야 돼요. 이것도 그냥 예시로 담아봤는데 GS 문제 푸신 다음에 그 해당 내용을 가서 빠르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방금 그 문제가 틀렸잖아요. 목차 조금 다르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읽을 때는 이게 이런 건지 몰랐는데 라는 그 약간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낯설게 보기가 돼요. 또는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오감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을 해보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화 스터디 하면서 이거 뭐 암기 스터디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해하는 걸 서로 설명하는 스터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원마다 스스로 그냥 짧게 글로 적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네. 그렇게 끄집어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표현될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내 눈으로 보면은 또 그때 그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개념을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요. 내가 아는 이 내용이 그냥 이것만 있으면 뭔 내용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얘랑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이래서 다르구나, 이게 이래서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얘는 물론 대체로 수업 때 소화를 하겠지만 수업 다 들으시고 나서도 뭔가 머릿속에 안 남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예시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세 번째, 공부 양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공부는 재능인가 노력인가에 대해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릿이라는 책이고요. 자,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 재능도 많이 아니고 노력만도 아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이었고, 두 번째, 재능보다 노력이 제곱으로 중요하다. 노력은 제곱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일단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재능도 중요해요. 타고난 재능도 중요해요. 노력의 섹터가 좀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량이 늘면은 더 많이 능숙해진다라는 거는 앞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제곱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첫 번째 순공시간 정하기입니다. 순공시간. 자,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되게 행동심리학의 대가인, 노벨상도 수상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기준점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앵커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기준점의 예시는 이런 거예요. 거기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마하트마 간디가 104살 이후를 넘어서 사망했나? 라고 물어보면은 34살 이후에 사망했나? 라고 물어볼 때에 비해서 실제 사망 추정 나이를 훨씬 높게 잡는다라는 예시가 나와요. 숫자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숫자를 기준 삼아서 자기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이 2차 시험에서 누군가가, 어떤 친구가 너 이번에 시험 점수가 어떻게 돼? 물어봤어요. 나 59점이야. 평균 59점이야. 59점밖에 안 돼? 이 시험을 모르는 사람은 59점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수석이 60점 초반이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엄청 잘 봤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어떤 기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의식이 바뀌고요. 그 의식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데 목표 순공 시간은 난 순공을 재는 게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준점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물론 무슨 연구 결과는 아니에요. 결과는 아닌데 다른 시험들의 대체로 좀 통용되는 그 숫자는 바로 10시간입니다. 매일 10시간, 일주일에 70시간. 일주일 7일을 하기가 좀 별로면 하루에 12시간, 6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72시간이 나오죠? 자, 이건 말 그대로 기준점이에요. 이거를 못 지키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이 정도의 기준이 있으면 내가 여기보다 많이 하고 있는 적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매진간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이렇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문턱값을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건 제가 요새 루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공부할 때 해봤던 루틴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 5시에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10분 씻고 10분 밥 먹고 10분 다시 정리하고 5시 반부터 답안 쓰기를 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거를 월화수목을 했었어요. 월화수목. 그리고 오전 시간 중에 졸릴 때는 30분을 졸리면 바로 잤습니다. 바로 귀마에 꽂고 바로 스탑워치 멈추고 알람 맞추고 바로 잤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루틴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 중에 최소 2번 산책. 이거는 그러니까 정해놓은 겁니다. 무조건 산책을 하자. 몇 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자. 정해놨었고 일요일 6시 반부터 월요일 6시 반까지는 무조건 쉰다. 이런 건 정해놨습니다. 루틴 없이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루틴을 정하면 뭐가 좋냐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 오늘 쉴까 말까? 나 이번 주에 공부 많이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생각해서 행동을 정하면 피곤해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나 뭔가 낮잠 자기 약간 좀 찔리는데 오전에 회독 조금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정해 놓으면은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이란 거는 내 생각의 부담을 덜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루틴을 정하고 보통 루틴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넛지를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넛지는 슬쩍 옆을 찌른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이제 넛지라는 책에서 나온 거고 저 책도 노벨상을 수상한 그 작가입니다. 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예시가 그거예요.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데 그 영양사분이 아이들에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이고 싶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여기 이제 하나의 칸이 있고 여기 하나의 칸이 있고 이렇게 음식들이 쌓여 있는데 어디에다가 야채를 올려놓는지에 따라서 고기, 인스턴트 손이 좀 잘 닿는 잘 보이는 곳에 야채를 더 많이 올려놓고 또는 어떤 경우는 이거를 바꿔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변경해 봤더니 실제로 아이들이 야채를 더 많이 먹게 되더라. 이게 그 나온 첫 번째 예시예요. 너무 일상에서 벌어질 법한 일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을 것 같은 뭔가 좀 기분 나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 넛지는 행정가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면 사회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된 결과물인데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어떤 넛지를 주면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좋은 방향으로 컨트롤하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손쉽지 않을까?
첫 번째 예시는 정해진 장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헬스장을 끊고 헬스장을 가죠. 왜냐면 집에 있으면 올해 초에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물론 헬스장 간다고 해서 1년 내내 하진 않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하잖아요. 두 번째는 도서관을 가는 겁니다. 정해진 장소에 딱 가는 순간 내가 의식적으로 그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아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는 침대 옆에 메모를 붙여놓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해봤어요. 요새도 가끔씩 하고 있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너무 졸린데 옆에다가 그만 자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분명히 적어놓은 건데 이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영향을 좀 받아요. 그만 자라. 좀 자고 싶은데 하다가도 원래 이게 없으면 그냥 조용히 다시 알람을 끄고 자는데 그만 자라를 보는 순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잡념이 들면, 딴 생각이 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건 되게 유용한데 독서실에서 하셔도 좋고 도서관에서 하셔도 좋고 집에서 하셔도 좋은데 공부하다가 민소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상표 생각이 났다. 갑자기 컨티넨탈 팔레가 갑자기 떠올랐다. 그건 잡념이에요. 그러면 스탑워치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굳이 자리에서 왜 일어나냐? 그냥 다시 공부하면 되지 않냐? 의식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동안에는 집중 모드. 내가 일어서 있으면은 딴 생각 모드. 그럼 내가 일어서 있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면은 집중 모드. 그래서 이 집중 모드가 계속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의 넛지는 행동 넛지가 되는 거죠. 내가 일어남으로써 내 의식이 바뀌어요. 약간 사이비 같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이런 어떤 정신적인 영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연구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 넛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근거 있는 이론인데요. 인간의 의식은 생각보다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그 말은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 의식과 내 공부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좀 고민을 그러니까 각자의 그 환경에 맞춰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다스리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뭔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어요. 어느 부분에서 외로움이었냐면은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곳에 와서 뭐 밥을 사주거나 이렇게 좀 면회를 오면은 약간 고마우면서 좀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이 뭐였냐면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른 친구들끼리 막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해요. 저도 그 주체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에 못 끼겠는 거예요.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나를 되게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뭔가 여길 것 같고 나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구나 이게 내 일상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나는 뭔가 여기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 특별한 날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때 좀 외로움이라는 걸 되게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외로움을 계속 가지고 가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감정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내향적인지, 에너지 총량이 많은지, 적은지, 감정 기복 폭이 큰지, 별로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내면의 어떤 성질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결국에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장기적인 행복감. 쾌락과 이제 반대되는 장기적 행복감. 행복의 정복이라는 그 책에서 버튼 러셀 되게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러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삶에 대한 열정, 관심이 내가 아니라 바깥 세상.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수험가를 대상으로 한 말은 당연히 아니죠.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공부했던 제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내 내면에 너무 많이 집중하면은 역설적으로 내면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내가 더 편안해지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질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삶에 대한 열정, 관심은 유지를 해야겠는데 이 에너지를 나한테만 쏟는 것보다는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좀 상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험과 삶을 분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수험생의 자아가 내 삶 전체의 자아를 지배하거나 그게 잡아먹는 또는 그거를 추월하는 그런 상태보다는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이게 맞잖아요. 수험생인 나가 내 삶 자체인 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뻔한 얘기가 앞에 말씀드렸던 외부로 그 에너지를 돌리라는 거에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사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건데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공부,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의미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맞아요. 큰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일 순 없고 수험생인 나는 내 인생 자체인 나의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 버전들. 그 버전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수험생인 자아와 인생의 자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는 뭐 좋습니다. 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가치관 이런 거를 유지하시면서 사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커져서 내 인생에 뭔가 너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에 장기적인 행복은 이 수험을 떠나서 결국에 이 열정을 어디에 쏟는지 바깥 세상을 쏟아서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잘하고 또 나의 영향력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그렇게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장기적 행복감을 추구하는 그게 결국에는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론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그냥 뻔한 말로는 마라톤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장기전이잖아요. 이 장기전에서 내가 나의 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방법론들은 이후의 삶에서도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건 약간 마무리 멘트 같은 느낌인데 이런 최근에 그런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수험생인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본인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밀도의 삶을 살고 계신지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5년, 6년 정도 이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처럼 되게 뭔가에 진짜 굉장히 몰두해 있고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해서 진짜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또는 그 10분을 어떻게 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걸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이제 헤쳐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합격 이후에 그 삶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총기 있는 삶이 아니에요. 총기가 없어요. 눈들 동기들 만나면은 그냥 뭔가에 이렇게 절어 있습니다. 보통 회사죠. 회사 생활 뭔가 절어 있고 그럼 합격을 했으면 뭔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을 만날 때보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물론 친구들이 친한 친구를 만날 때 편안함이 있죠. 그리고 같이 뭔가를 설계하고 할 때 뭔가 벅찬 감정이 있죠. 근데 그 순수한 의미의 자극을 받을 때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만난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시는 이 삶이 얼마나 밀도 높은 삶인지를 지금 모르실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제3자로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왕 이렇게 밀도 있는 삶을 살고 계신 상태니까 좀 더 그런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유용한 것들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그런 공부 방법론을 잘 정착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셔서 이제 내년 시험까지 그 패턴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좀 마치겠고 10시 반부터 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